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거의 이제 일주일 이번 주만 지나면 다음 주는 이제 시험이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주수를 계산해 보니까 아마 수업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수업을 올릴게요. 조금 일찍 올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이렇게 출첵 한 번을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카톡으로 공지해서 날짜를 정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13주 차고 우리 교대 8 장, 음 8 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8장 수업하고 9장 수업까지는 돼 가고 10 장은 이제 전반적인 그 이론을 정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과제로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8 장은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 이 교재가 이 과목이 여러 가지 언어 습득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습득 이론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의사소통,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한국어 교육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니까 언어를 배운다는 게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이제 이 수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오늘 이 장은 의사소통 능력이란 과연 무엇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장도 마찬가지로 예시가 되는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요. 캐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책이 쓰여지는 그 순간 이 인터뷰 당시에는 40 살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보면 이 사람은 이제 23 살까지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쭉 살았어요, 23 살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캐시가 26 살에 햇솔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햇솔 석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나라를 5년 정도 그러니까 여러 몇 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다닌 나라가 일본, 태국, 터키 이렇게 3 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5 년간 영어를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이 캐시가.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제 1980 년대 이후 90 년대 막 이렇게 하면서 90 년대로 더 접어들면서 서서히 막 꼽히기 시작해서 의사소통 중심, 원어민에게 배워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붐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도 제가 20대 후반 그럴 때 '아 영어를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지금도 영어를 못하지만 모든 사람이 영어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참 많이 등록을 했어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등록을 했어요. 열심히 잘 다닌 게 아니라. 이렇게 등록을 하고 한 번은 친구가 권해서 또 등록하고 한 번은 내가 하고 싶어서 등록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딴에는 '나는 원어민하고 공부해서 의사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항상 원어민 반을 들어갔다가 그래서 수많은 원어민 친구가 생겼죠. 제가. 친구가 생기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영어를 못하게 된 계기가 그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 시간 말고 우리가 한국 교육 전공하면서 배우고 있는 발화 수준 맞추기를 못해서 원어민 교사가 나의 영어를 망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걸 제가 만난 영어 선생님들 탓으로 돌리고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인제 그때 만났던 그 외국인들처럼 이케 씨도 쭉 이렇게 일본이나 태국, 터키 같은 데서 이렇게 젊은 청춘을 이제 원어민 교사로 살았던 경험을 이제 말하는 거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한국어 교사가 돼도 여러분 중에도 나이를 떠나서 내가 지금 몇 살이다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제 한국인 제자들의 경우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학교 일로 출장을 가거나 뭐 파견을 가거나 해서 외국에 나가 보면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외국에 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 교사가 그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건 뭐 이제 한 20 년쯤 됐죠.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파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데 2000 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세종학당 같은 그때는 세종학당은 없었고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코이카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에 보호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선교 활동으로 나가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먼저
한 20년 정도 더 빠르게 이제 그 영어권 사람들은 또 우리가 20년 정도 더 늦게 그게 시행이 된 거죠. 전 세계로 나갔던 그런 원어민 강사들. 그리고 이 교실에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좀 연배가 저처럼 좀 있는 분이라면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 만났던 학원에서 만났던 그런 영어 선생님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국, 터키, 일본 이렇게 세 개의 나라에서 그 5년이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물어본 거죠. 그 여기 그 일본이나 태국, 터키에 사는 동안에 언어 소통 능력이 그 언어로서 의사소통 능력이 어땠는지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책엔 좀 더 길게 나왔는데 그 캐시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죠. 나는 각 나라에서 언어적으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다. 나는 다른 두 개의 언어들보다 태국에서 내가 언어적으로 유능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치앙마이에서 살면서 마치 내가 태국인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시행착오를 그, 거쳐보자는 꺼리낌 없는 생각으로 태국에 뛰어들었다. 내가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그들은 미소와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실수를 바로잡아 주었다. 3년을 보낸 후 나의 태국어 발음은 정말 좋아졌고 어떤 대화 상황에도 내게는 그 버겁지 않았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버겁지 않았다. 태국 사람들은 하얀 나의 피부에 전혀 당황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태국인인 것처럼 말을 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그 시사점을 주고자 하냐면 이 캐시가 그 다른 두 개의 언어, 일본어나 터키어에서는 그들에게 스며들다. 요즘 그 미스터 트롯에 제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하필 또 뭐 누구도 좋은데 이러는데 제가 이제 김희재 목소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김희재 따라다니는 재미있는 말 중에 스며들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그 캐시의 경우도 태국인에게는 이제 일상적으로 스며들어 간 거죠. 근데 일본과 터키에서는 그냥 이방인으로 살다 온 거죠. 그래서 이 터키어나 일본어보다 아마도 여기 이제 이 이야기로 봐서는 태국에 3년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태국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했지만 좀 일본과 태국에서는 캐시가 스며들지 못했던 그 사회에 그런 면이 있을 거고 태국은 이제 스며들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태국에도 좀 여러 번 가봤는데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제가 관광으로 태국을 간 게 아니라 일을 하러 많이 그 학교 일로 갔었으니까 업무하고 일상적인 그들의 세상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그래서 저는 태국에 가면서부터 불교라는 종교에도 좀 관심이 생겼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모든 걸 좀 수용하는 면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이제 포용하는 그런 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 씨가 느낀 이 따뜻함이나 편안함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태씨를 안아줬던 태국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점이 되는 건 인간성이 따뜻하다, 잘 안아준다, 받아들여준다가 아니라 그런 편안함이나 따뜻함, 받아들여짐 이런 것들 덕분에 캐시는 태국어를 빠른 시간 안에 당당하게, 편안하게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캐시가 왜 태국에서는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너무 이렇게 의사소통하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버겁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나머지 일본어나 터키어의 경우는 그 태국어만큼 하지 못했는데 이것들이 왜 그럴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캐시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든지 대화의 능력을 익히게 된 요령이라든지 그것들이 아마도 태국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화용적 감각, 그런 것들을 이제 그녀에게 물어본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잠깐 했던 이야기 나누었던 그런 느낌의 태국에 스며들어가진 태국인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가진 그런 것들 덕분에
그 언어도 의사소통 능력,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도 더 이렇게 습득할 수 있게 편안함과 받아들여짐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1970년대 초에 좀 관심 주제가 되었어요. 다 관심 주제로서의 구인이 생겼고, 그래서 근데 70년대에 성행했던 교수법은 그 청각구두식 이런 거였죠. 근데 그 70년대 이후에 관심이 생겨서 그 70년대 원래는 청각구두식 같은 그런 것들이 있던 그 심리학의 영향을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았던 것들 때문에 언어 형태에 관한 지식과 기능적, 상호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서 그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언어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70년대 행동주의 심리학의 거기에서 연결되면서 의사소통 능력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이제 요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생겼죠. 그래서 그 한 1990, 80년, 90년이 지나면서 제2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미들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영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약간 캐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영어 교사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된 거죠. 또 의사소통 능력. 그렇다면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 2장의 제목인데 8장의 제목인데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이렇게 내린 델 하임즈라는 학자가 정의를 내려놓았는데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약자로 CC라고 이제 그 대문자 앞에 두 문자를 사용해서 CC라고 하는데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용어는 사회 언어학자였던 델 하임즈가 1972년에 만들었어요. 70년대 이제 그 사회에서 언어 교육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청각구두식이 성행했지만 사회에서는 새로운 이론은 또 꿈틀거리고 나와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원래 하고 있는 교육 방식을 이렇게 누르고 새로운 교수 방법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든 거고 하임즈에 의하면 CC 그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특정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의미를 타협하게 해주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드라 1983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캐시의 경우도 상대적인 거죠. 태국 사람들의 반응 덕분에 그런 게 있으니까. 상대적인 것으로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에 좌우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촘스키가 자신의 초기 연구에서 주장했던 인간의 내적 발달 과정이라기보다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언어 수행에 의해서만 검증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적, 학문적 의사소통, 그 언어 능력,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적, 학문적 언어 능력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기본적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건 이제 이것도 약자로 BICS라고 하는데, 이 기본적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일상적인 상호 간에, 그러니까 상호 간에 서로 사람 간에, 대인 관계 간에 교환, 상호 간의 교환, 그러니까 대인 간의 교환 뭐예요? 의사소통의 교환이니까 말하는 거죠. 대화. 그래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본다면 기본적 의사소통 능력을 인지적, 학문적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그 CALP 이렇게 첫 번째 두 어를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인지적, 학문적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교육과학과 활동들을 협상하는 데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전문적 차원으로 언어 형태들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CALP는 그 학습자들이 교실 활동, 읽기 과제, 쓰기 연습, 그리고 시험에서 사용하는 능력들이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 의사소통 능력, 그 BICS라고 하는 기본적 의사소통 능력은 대인관계 간의 대화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인 거고, 인지적 학문적 언어 능력은 CALP라고 하고, 이런 실제로 뭐 시험을 보거나 과제를 수행하거나 이런 그런 사용 능력, 언어 사용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ICS, 그 기본적 의사소통 능력은 그 종종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또래들과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우호적인 대화들에서 사용되고 많은 그러다 보니까 은어나 그 은유적인 표현, 은어도 많이 사용되고 은유적 표현도 많이 사용되죠. 친구 요즘 어때? 별일 없어? 잘 지내. 글쎄 뭐 남자친구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말은 에이 모르겠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편안한 그런 얘기들이라면 CALP 그 인지적 학문적 언어 사용 능력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해와 생산 방식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예시를 보면 교실 내에서 교실 용어로 교실 관계에서 사용되는 걸 보면 뭐 교사가 모두 앉으세요. 뭐 세 명씩 나누어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세요. 자, 몇 페이지 보세요. 이런 것. 몇 페이지라 그랬지? 뭐라든지 이런 그런 거나 학문적인 산문체를 통한 정보 전달. 그래서 다음 뭐 연구 방법론은 세 가지 가설들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다. 다체, 산문체라는 게 다체죠. 이런 것들이 학문적, 인지적 그 언어 사용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커넬과 스완은 이제 우리 언어학에서 계속 나오는 사람이죠. 그렇죠? 커넬과 스완의 의사소통 능력 구조라는 게 있는데 의사소통 능력은 이제 CC라고 약자로 썼죠. 그래서 CC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주목받는 연구는 그 미셸 커넬하고 메릴 스완. 그래서 커넬과 스완 이렇게 같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이 한 연구에서 후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이론들이 많이 가져다가 이렇게 의사소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커넬과 스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이 연구는 오늘날까지도 대연어 교수와 연관되어서 의사소통 능력을 논의할 때 1차적으로 참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네 가지 구성 요소 또는 하위 범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의사소통 능력,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평가론에도 사용되고요. 이게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쭉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네 가지인데 이게 그 배경을 보면 먼저 문법적인 능력은 어휘라든지 형태, 통사, 그리고 의미, 의문 규칙에 관한 지식으로 이 능력은 언어의 규칙을 통달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담화적 능력이에요. 담화적 능력. 이것은 담화 속의 문장들을 연결해서 일련의 발화문으로부터 유의적인 전체 의미를 형성하는 능력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 간의 상호 관계로 담화는 간단한 대화부터 장문의 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죠. 그 사회 언어학적 능력은 언어의 사회 문화적인 규칙을 따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즉 대화 참여자들의 역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 상호작용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 책략적 능력입니다. 책략적 능력은 의사소통 중단이 의사소통이 중단되거나 불충분한 언어 능력,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충분하지 않은 그 언어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을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수정하는 능력과 의역하기, 우회적인 화법, 반복, 회피, 추측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능력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교실로 연계해 보자면 여러분은 그 제2언어, 뭐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그런 걸 배울 때 생략적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교육받은 적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의역학이나 우회적 화법이나 회피 같은 요령을 어느 정도 명확히 이제 교사로부터 제시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아니라면 뭐 스스로 이런 걸 터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후 의사소통 능력 모델들의 변경인데요. 바흐만은 조직적 능력 아래에 문법적 능력과 담화 능력을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 능력하고 담화 능력을 조직적 능력에 배치했고, 조직적 능력이라는 것은 문장 수준의 규칙들이나 혹은 우리가 문장들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명시하는 명시하는 규칙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언어 형태들로 할 수 있는 것을 지배하는 규칙과, 그리고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커넬과 스한의 사회 언어학적 능력은 두 개의 개별적 활용 범주들, 즉 의도된 의미들을 보내고 받는 것과 관련된 언표 내적 능력인 기능적 측면과 공손함, 형식, 은유, 사용력, 문화적으로 관련된 언어의 측면들과 같은 고려 사항들을 다루는 사회 언어적 측면을 가리킵니다. 리트로드는 헌데가스안의 정의와 바흐만의 정의를 재배열했어요. 그러니까 리트로드가 이제 이들의 학문을 이제 연속해 간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합해서 재배열을 했는데 5개의 개별 차원들을 사용해서 그 의사소통 능력 CC에 대한 다른 개념화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의 능력들은 어떤 재정의 없이, 그러니까 다시 정의하는 것 없이 이전 개념들인 언어적, 담화적, 사회언어적, 언어적 능력, 담화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에서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리트로드가 허용적 능력을 별도의 객체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식의 격차로 인해서 문제에 직면한 경우를 비롯해서 실제 상황들에서 의미들을 전달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언어적 차원을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의미들의 교환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적 지식과 가정들을 포함하기 위해 5번째 차원인 사회문화적 개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모델을 이제 비교해보면 커넬과 스완은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생략적 능력 이렇게 4가지 앞에 쭉 했던 거죠. 4가지를 말했고, 바흐만은 언어 능력을 실행적 기능으로서의 생략적 능력을 포함해서 조직 능력, 그리고 활용적 능력 이렇게 크게 조직 능력과 활용적 능력으로 나눴고, 조직 능력은 문법적 능력과 담화적 능력, 그래서 텍스트적 능력 이렇게를 하고, 활용적 능력은 언표 내적, 그래서 언어의 기능이죠. 그 언표 내적, 언어로 표시된 것에 그 내면에 있는 그 기능, 의미들을 말하죠. 언표 내적인 것과 사회 언어학적 능력을 그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리트루드가 이거를 다 합해서 언어적 능력은 문법적 능력을 보는 거였고, 담화적 능력은 텍스트적인 능력을 받고, 활용적 능력은 책략적, 의사소통 책략적인 능력을 보고, 그리고 사회 언어적 능력, 사회 문화적 능력 이렇게 6가지로 리트루드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커넬과 수원이 최종적으로 내어놓았고, 바흐만이 90년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그 의사소통 능력을 내놓았고, 2011년에 리트루드가 이런 능력들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언어 기능인데요. 언어 기능이라는 것은 언어를 사용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술하기, 요구하기, 응답하기, 인사하기, 작별하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서술하기, 요구하기, 응답하기, 인사하기, 작별 인사하기. 이것이 언어 기능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기능은 당연히 형태소나 어휘나 문법 규칙, 담화 규칙, 기타 조직적 능력과 같은 언어의 형태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태가 언어를 외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기능은 이러한 언어 형태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기능은 때로는 언어 형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이거 얼마죠? 라는 형태는 되게 질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가 차를 샀다 라는 형태는 서술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하지만 언어 형태가 수행하는 기능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출근 시간에 늦어서 화가 난 어른이 높은 음조로 우산을 찾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온 집안 식구들이 우산 찾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강한 요구를 뜻하게 되겠죠. 아, 우산 어디 갔어? 그러면은 갑자기 가족들이 다 나와서 여기서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나 우산을 못 찾겠다 이 뜻이 아니라 빨리 찾아내 이런 이렇게 그 의미가 되겠죠. 어조를 화난 어조를 하는 걸로 단순히 우산을 찾을 수 없어라는 게 부드럽게 나 우산 찾을 수 없어. 그럼 나 못 찾아 이거지만 에이씨 우산 찾을 수가 없어. 이러면 이제 다른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웨이터가 커피를 더 마시겠냐고 물어볼 때 난 괜찮아요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안 마셔요. 난 안 마실래요라는 응답의 기능을 하게 돼요. 괜찮아요. 갑자기 괜찮은 게 뭐지? 이게 아니라 저는 안 마실래요. 그러니까 커피 더 드릴까요? 네. 전 괜찮아요. 그러면 안 마시겠습니다라는 응답 기능을 하게 되겠죠. 다음은 화행입니다. 또 화행은 의사소통은 의미와 의도를 가진 일련의 언어적 이벤트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기능적 그리고 목적적이고 그다음에 청자와 화자. 청자는 글말이라면 독자, 화자는 글말이라면 저자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청자와 화자의 환경에서 특정 변화, 그러나 미묘하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특정 효과를 유발하도록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일련의 의사소통 행위 또는 화행이거나 또는 대화 상호작용에서 최소 분석 단위들이 하임즈는 1974, 1974에서 다음을 표현하는 포함한 다수의 요소들의 측면에서 화행을 분류했어요. 하임즈가 화행을 분류했어요. 그래서 먼저 보내는 사람이라는 건 화자와 저자. 그러니까 메시지를 송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건 화자거나 저자거나. 입말이면 화자, 글말이면 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의 채널은 말, 글, 비언어적 몸짓 이것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는 채널이 말로 하는 메시지거나 글로 하는 메시지 아니면 몸짓 같은 걸로 하는 메시지. 언어 형태는 선택적 단어들과 문장들의 연속 배열 또는 위계 구조 이런 것들이 언어 형태에 해당이 되겠고 주제는 메시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이 화자 저자였죠. 받는 사람은 청자와 독자가 되는 거죠. 그 구어체 입말에 받는 사람은 청자가 되는 거고 글말에 받는 사람은 독자가 돼요. 맥락은 장소, 시간, 상황 이런 것이 맥락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사행을 분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오스틴 1962는 화행의 세 가지 다른 의미. 그래서 다른 말로 보자면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L2, 그러니까 그 세컨 랭귀지 학습자들이 그 구별하기 어렵다고 그 여길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CC의 요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틴이 말한 그 화행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엄표적 의미입니다. 그 단어와 구조로 전달되는 발화 혹은 텍스트의 기본적인 문자 그대로의 의미나 명제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엄표적 언어로 표현되는 그 부분이죠. 또 엄표 내적 힘이라 해서 엄표는 겉으로 드러나는 글씨라면 엄표 내적 힘은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힘이죠. 그래서 발화나 텍스트가 청자나 독자에게 끼치는 의도된 효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내는 사람이 메시지가 되도록 가정한 것이지만 듣는 사람이 수용하는 메시지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뭐 그 앞부분에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것처럼 웨이터가 커피 더 드릴까요? 했을 때 난 괜찮아요라는 그것이 다른 의도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화가 나서 우산을 찾을 수 없어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말한 사람은 화가 나 우산 찾아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청자가 수용할 때 그걸 빨리 우산 찾아줘라고 못 따라들을 수도 있고요. 응,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언어권마다는 뭐 그게 내가 괜찮아야 돼. 아이 마셔 이러고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화자는 괜찮아 안 마실래였지만 청자는 아니야 아니야 양보할 필요 없어 더 마셔 이렇게 그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발화의 언향적 효과입니다. 발화가 청자에게 끼치는 실제 효과인데요. 이것은 수용된 메시지이고 그리고 전달된 메시지의 결과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다음 할리데이의 그 7가지 언어 기능인데요.
할리데이가 말한 언어 기능을 이제 7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도구적 기능입니다. 언어의 도구적 기능. 그래서 환경을 조작하고 특정 언양적 힘을 가진 의사소통 행위들을 비롯해서 특정 이벤트들이 일어나도록 야기시키는 것이 도구적, 언어의 도구적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의 규정적 기능인데 이것은 이벤트를 통제하고 한계와 변수들을 설정하고 승인과 불허를 통해서 규정들을 유지하거나 법과 규칙들을 정하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표상적 기능입니다. 표상적 기능. 그래서 진술하고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거나 실제를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 상호작용적 기능은 사회적인 유지나 일상적 친교 언어를 보장하게 되고요. 의사소통 채널들을 지속적으로 열어두는 것이 이제 상호작용 기능이 되고요. 그다음 개인적 기능은 감정, 정서, 성격, 반응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 발견적 기능은 지식을 습득하고 배우고 정보를 추구하고 그리고 제공하고 이끌어내기 위해서 설계된 질문들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7번째는 상상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상상적 이미지, 이야기, 구상 또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구적, 규정적, 표상적, 상호작용적, 개인적, 발견적, 상상적 이런 7가지 기능을 나눴습니다. 할리데이의 7가지 이 언어 기능은 상호 배타적이지도 않고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단일 문장이나 대화는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그 7가지 중에 뭐 2가지, 3가지, 4가지를 동시에 포함할 수도 있고 다양한 각각의 기능들 또한 언어를 통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SLA에서 일반적인 교육과정들은 이러한 기능들을 다루고 각각의 할리데이보다 더 구체적이 되겠습니다. SLA에서 나온 것은 첫 번째는 사과하기와 감사하기가 있고 도움 요청하기와 제공하기가 있고 정중하게 불만 제기하기가 있고요. 확인하기와 정정하기, 그다음 소원을 표현하기와 제안하기, 조언하기, 명령하기, 담소하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호작용 능력입니다. 상호작용 능력. 그래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지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러한 능력들로 2011에서 인용해 부분 수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참여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성별, 사회적인 계층이나 그다음에 지위, 친근함 등을 포함을 해서 상호작용해서 참여자들을 식별하기가 참여 프레임워크고요. 사용력은 친밀한 스타일, 일상적 스타일, 신중한 스타일 등을 포함해서 스타일 요소들의 측면에서 상호작용의 맥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의 양식들에서 형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의미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언어적 옵션들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화행인데요. 화행은 요청, 대답, 환영, 동의, 비동의 이런 것들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한 형태들을 사용하는 것이 화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발화, 순번, 교대는 발화를 유지하고 발언을 포기하고 다음 화자를 선택하고 끼어드는 등의 관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정인데 이건 오해에 대응하기, 해명하기, 재진술 요청하기, 상호작용적 문제 처리하기 같은 것들이 이제 교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7번째는 경계인데요. 하나의 화제를 다른 화제와 구별하기, 그리고 화제 시작하기와 병정하기, 화제 마무리하기, 대화 종료하기가 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담화 분석입니다. 다음 3개의 서로 다른 대화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몇 시야? 10시 15분. 이런 대화. 아, 힘든 하루였어. 말도 꺼내기 싫어. 그다음 저녁 먹자. 잠깐만요. 이런 것이 있다면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건데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있는 몇 시야? 10시 15분 했을 때는 시간이 몇 시인지 묻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 힘든 하루였어. 아내가 말도 꺼내기 싫어. 이렇게 하면 그 두 사람이 공감할 만큼 말로도 하기 싫을 만큼 두 남편과 아내가 공감할 만큼 너무나 힘든 정신없는 그런 한 하루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엄마와 자녀가 저녁 먹자 잠깐만 그랬을 때 저녁 준비 됐다 하고 이렇게 설명했더니 하는, 그럼 저녁 먹자 이건 뭐야? 지금 저녁 완료됐다 빨리 나와서 먹어라 밥상 차려놓았다 이런 식의 의미가 저녁 먹자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렇게. 그럼 자녀의 잠깐만요는 뭐예요? 금방 갈게요 이런 느낌이 이제 이런 식의 그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마의 화용적 맥락이 없다면 앞뒤에 이 세 가지가 다 그런 맥락이 없다면 의사소통이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 힘든 하루였어 했는데 너무 얼마나 힘들었어 뭐 10만큼 힘들었어 100만큼 힘들었어가 아니라 말도 꺼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녁 먹자 그랬는데 나가서 먹자는 거야? 뭐 먹자는 거야? 아니면 잠깐만 오겠다는 거야? 안 오겠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 애매할 수도 있는 거죠. 화용적인 그 앞뒤에 맥락이 없다면.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가능한 이런 그 예시 대화였어요. 자, 대화 분석인데요. 대화는 그 담화의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양식들 중에 하나이고요. 의사소통의 사회적, 상호작용적 특성을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그 대화 능력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그 대화 능력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의 끌기입니다. 그 주의 끌기. 그래서 주의 끌기는 그 생애 초기에 아이들은 대화의 첫 번째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듣는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인데요. 처음에 아이들은 울고 소리 지르고 뭐 장난감 던지고 그런 것에 이제 주의 끄는 것을 의지를 하게 되겠죠. 아기는. 그래서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장난감 던지면 엄마가 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 관심 끌기 관습들은 이제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인사나 특정 잡담 관습들 그리고 질문들로만 원하는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할 수가 있겠죠. 이런 관습들에 대한 지식과 사용 없이 L2 학습자들은 그들 특유의 어색함으로 대화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거나 듣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방식으로 주목을 끄는 불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주의를 끌기라는 게 있고, 그다음 화제 선정하기는 대화를 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화자들이 듣는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되면 이들의 과제는 대화를 시작하는 되겠죠. 화제를 선정하는 거고, 화제 전개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발언권 갖기도 해당이 되겠고요. 화제가 선택된 후에 대화 참여자들은 대화를 지속하는 생략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는 가끔씩은 이제 발언권을 갖는 담화를 이제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잠시 멈추는 것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기법에는 망설임 신호들의 사용 등이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발화 순번 교대입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유지하는 대화 능력과 반대되는 것은 다른 화자에게 발언권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화 순번 교대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조율된 지각들로 이렇게 필요로 하는 다른 문화 중심 규칙입니다. 화제의 명료화가 있는데요. 다음은 화제의 명료화는 상호작용과 대화 능력 요소들의 목록은 명료화를 위해서 질문을 하는 능력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알아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비동의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교정입니다. 그 교정은 제2언어 학습자들과 모국어 화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화제의 명료화는 종종 오류를 포함하는 언어 형태들의 교정을 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간접적 신호에서 직접적 교정에 이르기까지 연속적 가능성들을 따라서 이어집니다. 다음은 전환, 회피, 끼어들기인데요. 이런 것들은 언어와 비언어 신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대화 능력들에 포함이 됩니다.
또 화제를 바꾸는 것, 특정 화제들을 피하는 것, 예의 바르게 끼어드는 것은 특히 엘프 학습자들이 습득하기 어려운 것들이고 그 문화들과 언어들에 걸쳐서 광범위한 차이를 보이는 규칙들입니다. 여덟 번째는 화제 종결입니다. 한계를 넘어서 계속되는 대화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을 것. 그래서 시계를 흘기 쳐다보고 그럼 공손하게 미소 짓고 혹은 그럼 난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엘프 학습자들이 숙달하기에 쉬운 것이 아니죠. 다음은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은 상호작용 능력을 관찰하는 최종적인 시각은 일단의 담화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말하는 특정 맥락들에서 단어, 구절, 담화, 음, 그리고 비언어적 언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용인되는 관습의 측면에서 분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들은 주제라든지 청중, 상황, 공유되는 경험, 의사소통의 목적을 포함하게 됩니다. 스타일은 사회적 방언 또는 지역적 방언이 아니고 단일 언어 사용자의 개인어 내에서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개인어, 그 개인만의 어투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 스타일 이런 거. 거기에서 이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마틴 주 1967에서는 벽시계 기준을 사용해서 바라 스타일의 가장 공통적인 분류들 중에 하나를 제공했는데 이것은 주제, 청중, 상황을 포함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스타일은 이렇게 스타일이 이제 몇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연설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중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발표에 사용되는 언어 관습입니다. 그래서 단어 선택은 사전에 주의 깊게 계획되고요. 연설조는. 그리고 억양은 다소 과장되고 수많은 그 수사 장치들이 이제 이용이 되게 돼요. 이제 제가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건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라인용 강의 스타일이 된 건가?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는 전달식 스타일입니다. 청중 앞에서 더 즉흥적 맥락들에 사용되는 관습들과 공식 뉴스 인터뷰와 그리고 교실 강의가 대표적인 전달식 스타일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 상담식 스타일은 주의를 기울여서 단어가 선택될 정도로 충분히 격식적인 대화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 일상적 스타일은 친구나 동료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일상적 스타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단어는 이 일상적 스타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도 없고 계획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 장벽도 가족이나 친구 이런 거니까. 그다음 다섯 번째는 친밀한 개인적 스타일은 사회적 업데이트적인 부재로 특정되어지는 언어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매우 아주 친한 사람들과의 대화가 예가 되겠습니다. 일상적 속에 어쩌면 포함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스타일의 범주들은 문어 담화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연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쓰기는 즉각 반응할 수 없는 독자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책과 에세이라든지 편지, 이메일 같은 담화는 독자가 어떤 반응을 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문어 스타일은 친근한 편지나 메모, 이메일 또는 더 개인적인 스타일을 담아내려는 의도를 가진 문헌을 제외하고는 보통 좀 더 의도적인 이메일이나 전화 메시지, 트위터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흔한 일상적 문어 장르들은 보통 비교적 수행 변인들이 적고 합당하게 잘 선택된 단어 선택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들이 잇따르게 됩니다. 또 사용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용력은 레지스터라고도 영어로 말하기도 하고 한국어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사용력은 스타일과 동의어로 부정확하게 사용이 됩니다. 같은 비슷한 용어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특정 집단과 동일시하고 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용력은 음운의 음은 아니고 음운이에요. 음운 변이들, 그리고 어휘, 수거, 그리고 다양한 직업,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집단들과 연관된 기타 표현들로 직결됩니다. 동일한 직장이나 직업 내 동료들은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간혹 외부인을 배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특정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들만의 은어처럼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트럭 운전사나 항공기 조종사, 판매원, 농부들은 자신의 집단의 고유한 단어들과 구절들을 사용하죠. 여기에는 단어는 없지만 뭐 의사들끼리 의학 용어를 막 사용해서 환자들을 못 알아듣게 하고 그쵸?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용력은 간혹은 사회 계층 간의 차이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사용력과 방언 사이의 경계는 조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화용론인데요. 상호작용 능력, 그리고 언어 기능, 화용, 대화 분석, 다문화적 수사학 논의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의미를 전달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화용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미치는 화용적 제약은 일련의 언어적 사건에 미치는 맥락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자, 예시를 보면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가 울렸더니 그래서 여보세요. 이제 스테파니가 받았어요. 전화를 스테파니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안녕 스테파니 엄마 계시니? 잠깐만요. 수화기를 손으로 덮은 채 엄마 전화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목욕 중이야. 그 수화기 손을 떼고 지금 전화 받으실 수 없는데요. 메시지 남기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 안녕 이런 식의 그 대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화용적 능력 덕분에 이 세 사람은 애매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 문장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화용적 요소들을 재현 학습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엄마 계시니? 근데 사실 이 상대방이 안녕 스테파니 엄마 계시니? 그럼 네 계세요? 아니면 안 계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엄마 전화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목욕 중이야. 엄마 그럼 뭐예요? 전화요. 그럼 전화 받아요. 이 뜻인데 못 받아. 지금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목욕 중이야라고 한 엄마를 찰떡같이 알아듣고 스테파니가 지금 전화 못 받으시는데요 하니까 메시지 남기실래니까 다시 전화할게 이렇게 하면 남기시겠어요? 물어보면 남길래 안 남길래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말이 돼.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같은 모화자들끼리에는 충분히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제2언어 학습자한테는 헷갈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것 중에 길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스테파니 씨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스테파니 씨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근데 선생님이 응 어디 좀 가. 이것도 이런 식의 화용적 능력에 해당이 되겠죠. 사회 화용론과 화용 언어학이 있어요. 그래서 제2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사회 화용론, 화용론과 사회 조직 사이에 그 화용론이라는 그 분야와 사회 조직 사이의 상호 관계가 사회 화용론이고요. 화용 언어학은 화용론과 언어학 형태들의 교차가 이제 화용 언어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의 주의를 기울일 때 아주 어려운 과업이 되겠죠. 문화간 요소들로 인해 화용론 형태들을 습득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리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 어렵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죠. 공식성과 공식성과 격식성에서 차이들은 특히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 지식 혹은 언어의 조직적 규칙들은 L2의 화용 언어학적 특징들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책에 있는 예시 중에 미국인이 말했어요. 와, 정말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예쁜 목걸이를. 그랬더니, 와, 정말 특별한 목걸이네요.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사모아인이 이렇게 벗어 자, 받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미국인이 예쁘다고 이렇게 칭찬한 것하고 자, 받아요 하는 사모아인의 이 상황은 조금 이렇게 언어를 받아들이거나 문화적인 차이, 그 사회 언어학적 차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한 3-4년쯤 전에 이 북경대에 있는 교수님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매일 제가 중국에 가면 신세를 졌는데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얏트에서 우리 딸하고도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 집 가족들하고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가족들이 다 와서 저도 우리 딸하고 같이 나가서
하이아트에서 나도 좀 맛있는 거 한국에서 좀 비싼 거 좀 사줘야겠다. 맨날 베이징에서 비싼 거 얻어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 하얏트 뷔페를 갔어요. 왜냐면 그 집 딸이 뷔페를 좋아해요. 그래서 뷔페를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날 이렇게 만났는데 되게 예쁜 라벤더 색깔의 그 중국 전통 의상, 이렇게 된 전통 의상을 겨울에 티셔츠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좀 코트를 딱 벗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렇게 인사로 사실은 어머 교수님 아주 예쁘다고 그 옷이 너무 예쁘네요. 어머 너무 예쁘 전통 의상 입었으니까 이런 거죠.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제가 한복을 입고 어디에 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주면 좋잖아요. 그 전통 의상 입고 와서 예쁘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저한테 매일매일 중국 전통 의상을 사주세요. 계절별로 몇 개씩. 이 코로나 시즌에도 우편으로도 전통 의상이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입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려요. 어때요? 이렇게 그러면 아 오늘 사이즈가 너무 크군요. 다음엔 작은 걸 사겠습니다. 오늘 좀 작네요. 다음엔 큰 걸 사겠습니다. 그냥 너무 열심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아인하고 미국인의 대화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한국어로 말했는데 그런 얘가 이제 사회 화용론적 어떤 그 조직과 화용론 사이의 어떤 차이로 오는 것이고요. 일단 미국인 교사가 읽어볼래요? 러시아 학생이 아니요, 읽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한 것도 좀 약간 그런 식의 차원에서의 그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 방식이죠. 자, 여기에서 호칭 형식이 이제 여기 몇 가지 형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 호칭 형식입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또 다른 사람을 부르는 방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음, 부르는 그 호칭 형식은 영어 화자들이 당신, you 하는 그 격식적 형태와 비격식적 형태 사이를 구분하는 다른 언어들의 뭐 do, 독일어 잘 모르겠는데 발음 맞는지 모르겠네요. 학습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you 하나밖에 없는데 독일어는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이거 남자 여자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독일어를 배운 적은 없지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남자말 여자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과와 칭찬. 과 체면치레, 관습은 종종 제이언 학습자들이 습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제 나타났어요. 일본인 학습자들은 일본 사람들은 노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 옛날에 요즘이야 뭐 더 바로 알아듣지만 옛날에 그 일본에 소데스네 이런 게 있어요. 글쎄요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가다가 길에서 학교에서 옛날에 같이 대학원 다니던 친구랑 걸어가다가 만났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어디 갈까? 오늘 휴강이야. 그래서 나 지금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 너도 갈래? 했더니 소데스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본 친구가. 그래서 저 그때 몰라서 먹는다는 거야, 안 먹는다는 거야? 똑바로 말해야 이 바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좀 지나고 알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소데스네 하는 건 노도 한다는 거. 아까 뭐 난 괜찮아요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커피 더 드릴까요? 난 괜찮아요가 노가 됐던 것처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도 이런 사과나 칭찬은 아니지만 어떤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고마움의 표현은 영어를 배우는 일본인 학습자들의 경우에 스미마셍의 직역인 I'm sorry는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스미마셍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죠. 그 단어의 뜻으로는 죄송합니다예요.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실례합니다 할 때 스미마셍 이렇게 하고 하고 그다음 누구한테 말을 물어볼 때도 여기 뭐 명동 가는 버스가 몇 번이에요. 이런 걸 물어본다. 이래도 그 처음에 스미마셍 이렇게 해서 여기요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저기요 이렇게 하고 말 거는 것처럼 스미마셍이 다양하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고마울 때도 뭔가 해줬을 때 스미마셍 다른 사람에게 수고를 끼치게 된다. 그런 식의 고마움을 표현할 때 그냥 단순히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커피를 줬어요. 그럼 고마워요 할 때는 아리가또 하지만 그 예를 들면 뭐 커피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부탁했거나 이랬을 때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면 너무 고마워요. 나 때문에 힘들었죠. 이런 의미로 스미마셍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협조 원칙들은 특히 숙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엽을 긁어 모으세요와 낙엽을 긁어 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의 차이는 영어에서는 협조가 종종 어떻게 직접적 지시보다 우선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공손함의 관례적 표현들인데요. 이것은
특히 격식적인 상황에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그리고 무례함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공손함의 범위를 고려할 때 습득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화용 언어학적 요소들입니다. 코퍼스 분석인데요. 코퍼스 분석은 언어의 컴퓨터로 하는 언어 분석이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학 연구 접근으로 코퍼스 분석의 큰 장점은 많은 화자들의 직관을 한데 모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퍼스 언어학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활용한 언어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들어보셨던 빈도가 이 코퍼스 분석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코퍼스를 쫙 하면 뭐가 몇 번 나오고, 안녕이 몇 번 나오고, 미안해요가 몇 번 나오고, 이런 걸 쫙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것들은 화자의 직관으로 이런 상황에서 주로 고맙다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코퍼스 분석을 통해서 그 비슷한 상황에 고맙다고 많이 했는지 미안해라고 많이 했는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직관을 모으고 언어학적 분석을 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적인 언어 분석을 객관적으로 만드는 그런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퍼스는 이제 텍스트들의 뭉치, 그러니까 말뭉치라고 해요. 텍스트를. 그러니까 뭐 영화 말뭉치 그러면 영화 대사를 모두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는 그런 거예요. 말뭉치이고 전자 형태로 저장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분석이 됩니다. 논문을 쓸 때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요새 이제 한때 한 10년 전쯤부터 한 5, 6년 전, 10년 전까지는 모든 논문이 다 이제 코퍼스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언어학 연구에서도. 그래서 코퍼스는 언어학에서 강조되는 것은 자연 발생 언어, 즉 의사소통 목적을 위해서 언어 사용자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텍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코퍼스는 각종 언어나 장르, 방언, 스타일 및 사용력과 함께 구문론, 어휘, 담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하고 사용력을 살펴본다는 게 스타일과 사용력이 어느 정도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요건 말뭉치 구성 자체를 뭐 예를 들면 사회면만 모아놓고 그다음에 개인적 담화만 모아놓고 작게 나온 글만 모아놓고 이렇게 아예 모아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말뭉치에서 분석을 해내면 어떤 용어는 잡지에 많이 나온다. 어떤 용어는 영화 대사에 많이 나온다. 이런 걸 분석해낼 수가 있는. 그래서 이게 사용력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걸 또 한때는 또 한 죽도록 쓰는 유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랬고 그렇게 살펴볼 수 있고 코퍼스는 문어 또는 구어로 구성될 수 있고요. 다양한 장르들 혹은 특정 맥락들 내에서 언어 사용 형태들에 걸쳐서 언어 분석의 방대한 가능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지난 50여 년에 걸쳐서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연구는 압도적으로 구두 언어, 입말이죠, 구두 언어. 즉, 이제 우리의 입과 에서 나오는 언어에 전념했습니다. 그렇지만 심리학자와 의사소통 전문가들은 대부분 대면 대화들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 즉 신체 언어나 몸짓, 눈빛, 물리적인 거리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들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능들은 사회 화용론과 화용 언어학의 요소들과 유사하고요. 비언어적 기능들은 보내는 양식과 받는 양식. 보내는 양식 뭐였죠? 화자와 저자. 받는 양식은 청자와 독자. 모두 이제 다음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교실로 연계해 보면 여러분은 이제 제스처라든지 눈맞춤 같은 비언어적 언어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배워봤나요? 이제 다른 언어를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많은 언어 수업이 이 중요한 의사소통의 요소 형태에 주목을 하지 않는데 이것들은 소리나 단어, 구절, 문장 같은 언어적 형식이 외국어를 배우기에 충분하다는 잘못된 가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언어적 측면에 어떤 것들을 가르치겠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실에 이제 응용하는 의사소통 CLT라고 해서 의사소통 중심 언어교수법과 과업 중심 교수법이 있는데 1970년대 후반 이후에 수많은 L2 방법론 가운데 교육학에 대한 지배적인 접근을 설명하는 하나의 전체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우리를 이제 좀 이끌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입니다. 의사소통 중심 언어교수법이 1970년대 이후에 후반에 이렇게 완전히 전 세계를 사로잡았죠. 그래서 CLT라는 방법, CLT로 약자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CLT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접근으로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T는 언어의 속성이나 그리고 언어학습과 교육의 속성에 관한 통일된 그러나 넓게 기반을 가진 이론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트루드는 2011에서 CLT라는 용어가 의사소통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교실 방법론적 접근들의 본질을 파악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유용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CLT의 정의로서 다음 4개의 상호 연관된 특징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교실 목표들은 문법이나 언어적 능력으로 국한되지 않고 CC의 모든 언어 사용 능력이죠. CC의 모든 의사소통 능력이죠. CC의 모든 요소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는 언어 기법들은 의미 있는 목표들을 위해서 학습자들이 언어의 활용론적 사용과 정통하고 기능적인 사용에 몰두하도록 설계되었고요. 세 번째는 유창함과 정확성은 의사소통 기법들의 기저를 이루는 보안 원칙들로 안주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유창함은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언어 사용에 의미 있게 몰입할 수 있도록 정확성보다는 더 중요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사소통 교실에서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언어를 즉흥적으로 맥락에서 생산적으로 수용성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과업중심 언어교수법은 교실 상호작용과 학습자 중심 교수법, 정통성, 그리고 학습자 자신의 경험을 학습에 대한 중요한 기여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과업중심 언어교수법은 교실에서 과업들에 대해 교사들과 학습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한 1998은 과업을 의미가 1차 요소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하고 현실 활동들과 관계가 존재하고 결과의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는 목표가 존재하는 활동 또는 관련된 일련의 기법들로 설명했습니다. TBLT는 교사들에게 수업과 커리큘럼 설계에서 의사소통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TBLT는 이제 과업중심 언어교수법의 약자가 TBLT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접근 방법이고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충분한 조직적인 능력 그리고 의도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언표 내적 능력 그리고 언어적 옵션들 사이에서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 시도들을 교정하는 생략적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8장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수업의 막바지로 가는데 제가 어쨌든 이번 주말까지는 9장 공간 언어에 대한 강의도 주말 이내에 주말까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카톡에 올리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한 번 더 출첵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러면 이번 학기가 마무리. 자,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과제도 있고 힘드실 텐데 마지막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한 주일 보내세요.